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존 허스트 지음. 2. 근대. 유럽 문명을 형성한 혼합물은 불안정한 것이었다. 중세 내내, 즉 100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구성 요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1400년 즈음에 혼합물은 부서지기 시작했다. 바로 르네상스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르네상스, 유럽의 세속화. 르네상스는 종종 그리스와 로마 지식의 발견 또는 재발견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몇 가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잊혀졌다가 재발견되어야만 했던 지식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로지 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의 지식을 이용한 교회 대신에 교회 외부에서 신학과 무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이 탄생했던 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고대를 상상하는 데 흥미가 있었다. 그들은 고대 예술가들이 하듯이 작품을 만들고 그들처럼 건물을 짓고 그들처럼 라틴어로 글을 쓰고 생각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사색을 통해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을 이용하고 숨겨왔던 세계로 되돌아갔다. 비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이었던 과거의 세계 말이다. 그것은 또한 더욱 세속적인 세계였다. 고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하는 행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찬양했으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학자들이 진입한 세계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열린 사고를 지닌 세계였다. 고대 철학자와 윤리학자 사이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이며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그들의 토론과 추론은 교회가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 부과했던 구속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르네상스의 학자들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의 개인적인 태도는 다양했지만 대체로 고대인들이 종교에 대해 지녔던 견해와 유사한 종교관을 취했다. 말하자면 종교는 별로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것으로 대체로 좋은 것이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이지만 종교 말고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삶과 사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바로 이러한 통제가 그 당시까지 교회의 목적이었다. 일단 통제가 깨지고 나자 유럽의 사고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도량이 더 넓고 확실성에 덜 매몰되게 되었다. 르네상스와 더불어 유럽 사회의 세속화라는 긴 과정이 시작된다. 세속적인 세계는 그 안에 종교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처럼 사적인 일이거나 특정한 신념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의 연합체로서 존재하는 세계다.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규율과 의식을 강요하거나 사고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르네상스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문화와 전통을 지닌 사람들이 사색을 통해 스스로 또 다른 문화와 전통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게 된다. 확실하고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역사상 마지막은 아니지만 유럽의 사상가들은 갑작스런 충격에 놀라서 펄쩍 뛰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와 로마를 고전 시대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고전, 클래식이라는 것은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다. 클래식 캐치, 클래식한 공연, 이런 말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뜻한다. 그들은 문학, 예술, 철학, 과학에서 고대인들이 이루어낸 업적은 누구도 능가하지 못했고 능가할 수도 없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믿었다. 그들 자신은 거기에 필적할 정도만 되어도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르네상스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 그 혼합물을 붕괴시켰다. 고전이 최고다. 우리의 시간 체계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데
이것은 우리 문명이 혼합된 것이라는 특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장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일로부터 연도를 적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기독교 문명으로 인정한다. 서기를 나타내는 AD는 라틴어 안노 도미니, 즉 예수님의 해의 약자다. 반면에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고전적 세계는 그 자체로 완전함에 도달했으며 그 다음에 인류는 길을 잃고 그 유산과 멀어지고 말았다는 르네상스의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이 중단의 기간이 이른바 중세시대인데 교회가 지적, 사회적 삶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바로 그때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는 상당히 비기독교적인 명칭이다. 조각작품들을 보면 고대, 중세, 근대 이 세 시대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프락시텔레스가 만든 조각상은 아기 디오니소스를 안고 있는 헤르메스 신을 조각한 것으로 한쪽 팔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스 조각작품 가운데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개 로마인들이 복제한 것으로 원본에 훨씬 못 미친다. 아름답고 완벽한 것으로서 인간의 신체는 그리스의 발명품이다. 예술사가 케네스 클라크에 따르면 누드는 나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누드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 적절하다. 나체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이며 옷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물론 대부분 남성의 신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인들은 특정인의 신체를 묘사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체의 완벽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학을 이용하여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비율을 확증하려고 했다. 다음으로 독일 힐데스하임에 있는 대성당의 문에 새겨진 인물들은 인간의 형상에 대한 중세의 관점이다.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과일을 먹고 난 이후의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다. 아담은 이브를 비난하고 있고 이브는 뱀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몸의 일부를 가리고 있다. 이 인물들은 절대로 누드가 아니다. 그들의 육체는 사악하며 악의 원천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있다. 근대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는 그리스인들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그들의 누드 이념으로 돌아간다. 그는 다비드상을 인간의 완전한 형태로서 표현한다. 다시 말해 인간을 활기차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의 구현체로 표현한다. 햄릿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행동은 얼마나 천사 같고 이해력은 얼마나 신 같은지. 누드에서 나체로 그리고 다시 누드로 옮겨온 흐름은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대로 나아가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르네상스의 자기 이해 방식이다. 종교개혁, 기독교 교회의 붕괴. 르네상스는 중세 세기의 첫 번째 거대한 붕괴였다. 두 번째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은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기독교 교회를 로마화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로마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국이 붕괴되었을 때도 교회는 교황과 함께 계속되었는데 교황은 마치 황제와 같은 인물이었고 대주교와 주교들은 옛 로마 제국의 행정관들과 똑같았으며 그들 밑으로는 지역마다 사제들이 있었다. 이 신성한 단체는 그 자체의 법률, 형벌, 교도소, 그리고 조세제도를 지니고 있었다. 교황과 주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교리를 결정했다. 교회는 당신에게 구원을 제공했지만 교회가 통제하는 수단이 있어야만 했고 사제와 주교가 필요했다. 성찬식, 즉 미사에 참석해야 했고 빵과 와인을 예수의 살과 피로 바꾸는 마법을 일으키기 위해 사제가 필요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고해성사를 하려면 사제가 있어야 했다.
사제는 당신에게 수없이 성모송을 읊조리라거나 순례 여행을 떠나라고 지시했을 것이며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성찬대 앞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부자고 죽음이 임박했다면 사제는 교회에 많은 재산을 맡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사제, 주교, 대주교는 그들이 특별히 경건하거나 신앙심이 깊어서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교회가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다. 오늘날 당신이 공무원 조직이나 대기업이나 정계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신성한 성직에 취임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흥미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 고액의 급료를 받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성직자가 된 것이다. 교회에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주변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직업을 줄 기회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부유하고 약탈을 일삼고 부패한 조직이 예수의 가르침과 초기 기독교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존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교황과 주교들은 궁전에서 살았다. 예수는 재물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초기 기독교도들은 서로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신성한 문서는 비평가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치명적인 비판을 모면했을까? 성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다. 교회는 성서를 해석할 처음이자 마지막 권한을 지닌 것은 교회뿐이다 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교회의 가르침이나 관행을 비판하기 위하여 성서를 이용하고 그래서 교회에 폐해를 끼친다면 그들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이단이란 거짓 신자들로서 자신들과 기독교 세계의 위험 요소였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화형을 모면한 이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다. 루터는 자신의 종교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수도승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고뇌했다. 죄 많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루터는 성서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사제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의 지도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해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 신앙심을 가지는 것뿐이었다.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루터파의 중심 메시지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을 것이며 교회가 이야기한 대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리스도가 명한 대로 행동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카톨릭 교도는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선행을 강조했다. 성지 순례를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 구원에 도움을 줄 것이다. 루터는 이런 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죄 많고 타락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는 것이며 믿음을 지닌다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게 루터의 주장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스스로 믿는 종교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교회가 설립해 놓은 그토록 거대한 기구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루터의 주장은 로마에서는 잘 수용되지 않았다. 교황은 루터의 비판과 구원에 대한 그의 새로운 해석을 거부했다. 루터는 교황을 공개적으로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다. 그는 화려하게 생활하고 삼중관을 쓰고 있으며 그의 앞에 가면 당신은 그의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하고 그가 움직일 때는 시종들이 어깨 높이로 들어서 옮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서 돌아다니셨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다. 성서는 루터의 교회 비판에서 핵심이었다. 어떤 것이 성서에 나와 있지 않다면 교회가 그것을 주장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성서가 유일한 권위였다. 로마와 단절한 이후에 루터가 처음 한 일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교리와 관행을 성서에 기초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었다. 그것은 초기 교회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이러했다. 기독교는 로마의 것이 아니다. 루터는 어떻게 이단자로 몰려 화형당하는 것을 피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인쇄술의 발명이었다. 교회에 대한 루터의 모든 비판과 고발이 바로바로 인쇄되어 유럽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인쇄술은 새로운 발명품으로 루터가 교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을 때는 인쇄술이 발명된 지 고작 50년이 지난 후였다. 교황이 루터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을 꾸리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미 그의 비판 글을 읽고 있었다. 예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 아주 소수의 추종자들만이 있는 이단자가 아니었다. 루터는 아주 빠르게 국제적인 추종 세력을 확보했다. 루터가 살아남은 또 다른 이유는 독일 제후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에 대한 그의 공격을 환영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독일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그래서 프랑스나 잉글랜드처럼 통일된 나라에서보다 교회의 영향력이 더 컸다. 교회는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거두어들였으며 교황은 제후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채 주교를 임명했다. 제후들은 루터를 따름으로써 교회의 토지를 장악할 수 있었고 주교를 직접 임명할 수 있었으며 로마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루터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지역에서 루터파 교회가 시작되었다. 독일의 절반 정도에서 루터파 교회가 설립되었고 루터교는 독일에서부터 북쪽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로 확산되었다. 잉글랜드는 자체의 프로테스탄티즘 형태인 잉글랜드 국교회를 채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교회에 대한 경쟁자들이 여럿 생겨났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나라마다 몇 가지 상이한 형태를 취했다. 그 교회들은 자신의 나라 안에서 자족적인 국가교회였으며 그에 반해 가톨릭 교회는 국제적인 조직이었다.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가들의 장려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곧 루터 역시 비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 성서를 해석하고 믿음을 규제할 중앙 권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새로운 교회들을 파생시키고 있었다. 카톨릭 교도와 프로테스탄트들은 100년이 넘게 서로 싸웠는데 문자 그대로 서로 싸웠다. 저마다 다른 쪽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 다른 유형의 기독교도나 비기독교도로 간주하지 않고 반기독교도,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적으로 간주했으며 진정한 교회는 다른 쪽이 제거되어야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리를 품은 교리는 사륙을 초래했다. 카톨릭 교도나 프로테스탄트가 하느님에게 극도로 모욕적이며 이 땅의 교회에 손상을 입히는 교리를 전도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들을 살해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러나 100년 동안 싸우고도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못한 후 양쪽은 오랜 휴전 상태에 도달했으며 서서히 관용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맨 먼저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가톨릭 국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는 크게 도약하여 여러 종류의 기독교도들이 한 나라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들과 가톨릭 교도 모두 처음에는 믿지 않던 것이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양쪽 모두 회고적인 운동으로 하나로 주조되고 있는 혼합물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은 교회가 로마적 구조를 취하기 전에 기독교 교회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두 운동의 중심이 되는 문서들을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가 보존한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으로 르네상스는 교회의 지적 권위에서 벗어났다. 가톨릭 교회가 만들고 신성시한 성서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통일성을 붕괴시켰다. 근대 과학과 진보. 우리는 이제 유럽 문화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사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진보를 믿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유럽 문화가 진보를 믿게 되었을까? 진보에 대한 믿음은 17세기 과학혁명의 결과로 생겨났다. 17세기는 우리의 근대 과학이 시작된 시기다. 17세기 초에 우주와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권위는 여전히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달과 태양을 포함한 다른 모든 행성들은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에 따르면 지구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과연 어떤 힘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지구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순수하지 않은 영역으로 인식했다. 지구상의 사물은 변화하고 쇠퇴하는 반면에 하늘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영역이다. 왜 행성들은 원을 그리며 돌까? 원이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기하학의 학설 가운데 하나가 완전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정사각형이나 원이 그 완전한 형태였다. 그래서 행성들은 원을 그리며 돌고 이것은 완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성들은 완전한 원형의 조화를 이루며 회전하고 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이런 견해는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사실에 의해 전복되었다. 태양이 체계의 중심에 있다. 행성들은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원이 아니라 타원을 그리며 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 중의 하나이며 지구 주위에는 달이 돌고 있다. 이 체계는 단일 체계다. 불순한 지구와 순수한 하늘이라는 분리된 영역들은 사라졌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체계라서 하나의 법칙 또는 한 계열의 법칙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지구와 태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뉴턴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그것에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직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나 존재하는 어떤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존재한다.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서 이 책은 지구로 이끌리고 있고 다른 지구로 이끌리고 지구는 태양으로 이끌리고 있다. 지구 표면 위의 물은 지구와 달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변화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하나의 체계가 모든 물질을 조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행성들이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밝힐 수 있다. 지구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 있다. 직선으로 움직이려는 성향과 태양과 서로 끌어당기는 성향의 결과로 행성은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기울여서 회전하게 된다. 모든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에 뉴턴은 만유인력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자신이 만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모든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 법칙은 물체의 질량과 거리,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를 가지고 수학 방정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인력의 크기는 물체가 클수록 증가하는 정비례 관계이며
거리가 증가할수록 더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증가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 여기서 거리는 멀어지면 제곱만큼 약해져서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은 4배로 약해진다. 뉴턴의 방정식은 수학이 과학의 중심이라는 것과 세계는 단순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수학적 형태일 것이라는 그리스인의 직감이 사실로 판명되었음을 상기시킨다. 17세기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그리스인의 지식을 전복시켰지만 그들의 수학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우리가 있는 곳,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인 지구 위에서 전체 체계가 작동하는 법을 발견하다니 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인가. 인간들이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감각의 증거를 따르고 그래서 지구는 정지에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격조 높은 그리스인들의 지식을 존경하는 것은 얼마나 지당한 일인가. 이 모든 자연스러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17세기의 과학은 승리를 이루었다. 과학혁명의 메시지는 그리스인들이 틀렸다는 것이었다. 고전에 대한 크나큰 존경이 깨졌다. 우리는 그리스인들의 필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보다 더 잘했다. 우리는 그들을 능가했다. 이 과학자들은 얼마나 총명했던가. 그런데 그 총명함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과학자들은 인간이 주변적인 존재이며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서양 세계가 공통적으로 처한 곤경이다. 우리는 아주 총명하지만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 찰스 다윈이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의 조상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한 19세기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 주장은 인간과 인간의 추론 능력을 더 강등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고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며 우연한 일들의 체계에 의해 동물의 왕국에서 계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 교회 양쪽 모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는 그 주위를 회전한다는 새로운 학설에 반대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으며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올려놓으셨다고 성서에 나와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교회는 항복하고 과학자들이 옳다고 선언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다윈과도 논쟁하다가 항복을 선언했는데 두 경우 모두 교회는 권위에 큰 손상을 입었다. 계몽주의, 이성의 발견. 과학혁명 다음 세대는 과학혁명의 발견들이 인간의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이성으로 전체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수학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이성을 사용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성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이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성을 최고의 권력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바람이 계몽주의, 즉 사회개혁, 정부, 도덕, 신학에 이성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18세기 지적운동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계몽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가장 강력했다. 계몽주의 시대의 학자들은 세계를 무지와 미신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았다. 그 사회에서 두 가지 거대한 비이성적인 세력은 카톨릭 교회와 왕, 즉 프랑스 절대 군주였다. 교회와 왕은 인민의 무지에 의존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다. 교회는 인민이 규율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와 지옥에서 당할 영원한 형벌 이야기를 퍼뜨렸다. 왕들은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왕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경한 짓으로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주장을 퍼뜨렸다.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이는 계몽주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나는 마지막 성직자의 내장으로 목 졸려 죽은 마지막 왕을 보고 싶다. 물론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단적인 견해다. 계몽주의는 혁명운동이나 정치적 운동이 아니었다.
계몽주의는 이성과 교육이 확산되면 미신과 무지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기적 혹은 왕은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 통치하는 것이라는 허튼 소리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학자, 작가, 예술가, 역사가들의 무리였다. 일단 당신이 사람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계몽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주도적인 인물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몽된 통치자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한 계몽주의자들의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8세기 유럽의 군주들 가운데 몇몇은 계몽된 전제 군주들이었다. 그들은 야만적인 형벌과 고문을 없애고 자신의 법률을 성문화했다. 인민의 교육에 관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위대한 업적은 백과사전을 제작한 것이다. 이 방대한 규모의 백과사전은 첫 번째 근대적인 백과사전으로 오늘날 우리가 백과사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저명한 학자들이 작성하고 고루한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모든 것에 이성을 적용했으며 지식 내부에 그 어떤 계층적 분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진적인 백과사전이었다. 즉, 교회가 좋아할 듯한 신학과 하느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 백과사전에서 하느님을 찾으려면 어디를 보아야 할까? D 항목이다. A, B, C 순 색인으로 지식을 정리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행위가 교회와 지구의 진리를 갖추고 있다는 교회의 주장에 대한 저항이었다. 모든 지식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 예배에 관해서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진정한 하느님을 숭배하는 방법은 결코 이성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은 이성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편집자들은 교회나 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만 했는데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검열 제도가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열관이 작업에 공감하고 자신의 집에 다음 판본을 위한 도판을 숨기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제안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보면 백과사전이 어려운 영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다. 설명은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틀림없이 대단히 컸을 것이다. 유럽의 동물들을 각각 2마리씩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동물들도 그렇게 실어야 했다. 동물들 뿐인가? 오랜 기간 방주에 머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동물들이 먹을 사료가 필요하다. 사자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 2마리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백 마리의 어린 양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거대한 배였음에 틀림없는데 성서에 따르면 그 배를 만든 사람은 오직 4명뿐이다. 그들은 아주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다. 백과사전은 마치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우주가 시작될 때 창조주나 추동자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미신이라고 부른 것과 교회가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신을 이용하는 방법에 반대했다. 그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계몽주의의 메시지는 이렇다. 종교는 미신이다. 따라서 한때 유럽 문명의 중심이었던 종교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우리가 이성과 과학을 추구한다면 진보가 있을 것이다. 어둠에서 나와 빛을 향하여 가는 움직임이었다. 진보는 새로운 관념이었다. 고대인들은 진보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성장과 쇠퇴의 순환이 있다고 믿었고 제도와 사회는 젊어서는 신선하고 왕성하지만 그 다음에 부패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역사는 순환할 것이었다. 교회는 진보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간의 노력에 의한 진보를 믿지 않았다. 교회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도되는 인간은 결코 완전한 사회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계몽주의의 이념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애석한 일이지만 프랑스 혁명은 왕과 교회가 일소된 새로운 계몽의 시대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혁명은 유혈사태, 전제정치, 독재정권을 초래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나기 전 기묘한 혼합물의 마지막 요소, 게르만 전사들이 묶여있던 밧줄로부터 풀려나왔다. 이것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운동과 함께 발생했다. 낭만주의 운동은 감정, 정서, 모든 정념을 믿었다. 이 점에서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와는 정반대였는데 계몽주의는 이성을 신뢰했다. 낭만주의는 유럽 전역에 걸친 운동이었지만 독일에서 가장 강력했고 가장 완전하게 발현되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성이 우리의 정서와 정념을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대한 작가나 예술가는 고전에서 가져온 낡은 주제를 세련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에 작가나 예술가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자신의 격정과 고통과 절망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예술은 감성적이고 표현하며 고도로 격정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일적 이념은 계몽주의의 프랑스적 이념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에서 발전했다. 독일 사람들은 인류는 그가 속한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를 추상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낭만주의 작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그것들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자신만의 역사와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인들과는 항상 다를 것이다. 프랑스 살롱의 지식인들이 믿고 있는 보편 이성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독일인이고 독일인이 되게 하는 독일성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를 원한다.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은 게르만 전사들이 문명과 혼합되고 로마와 기독교와 혼합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여러 요소의 혼합에서 게르만족을 떼어놓고 있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 숲속의 사람들, 그들의 활력과 생명력, 미숙함을 좋아했고 나약한 지식인들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토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았던 게르만족, 독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게르만족을 존경했다. 근대적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존중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 즉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민속 문화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다. 건방진 프랑스 지식인들이 이성에 대해 제잘거릴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부츠를 신고 도보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가서 독일의 인민이 되고 농민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기록하라. 그곳에서 진정한 계몽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낭만주의의 메시지는 이러했다. 문명은 인위적이다. 그리고 문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누른다. 제대로 된 삶은 전통문화 안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견해는 이후 서양 사회에서 견고한 위치를 점해왔다. 1960년대에 인위적인 문명에 대해 저항하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 이 움직임이 취한 한 가지 형태는 해방에 대한 간절한 요구다. 어떠한 규칙도 만들지 말자. 단순하고 솔직하고 소박하게 살자. 자신의 먹을거리는 자신이 재배하고 자신의 옷은 자신이 만들자. 머리를 기르자. 공동체 생활을 하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서로를 솔직하게 대하자. 그리고 노동자나 농민이나 고결한 야만인들처럼 더욱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삶의 방식을 차용해오자. 또한 낭만주의 작가들은 민족주의의 공식적인 사고, 즉 이데올로기를 제공했고 민족주의는 여전히 근대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는 자신만의 문화와 언어를 지니고 있는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자기들만의 정부를 지녀야 한다고 선언한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추상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자기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면 좋은 정부일 수 없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함께 살면서 세르비아 정부를 지녀야 한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함께 살면서 크로아티아 정부를 지녀야 한다. 세르비아 사람과 크로아티아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는 세르비아 사람과 크로아티아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세르비아 사람의 본질은 자신만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다면 꽃 피울 수 없다. 이것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다. 낭만주의 운동은 정서, 문화, 민족주의, 그리고 해방을 믿었고 이것은 이성, 과학, 진보와 반대로 향하는 움직임이었다.